지금부터 옴니솔 저희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정세법이랑 세법 등등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1부는 이론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2부는 일단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한 6개의 파트로 좀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어떻게 개정됐는지 개정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정된 세법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연말정산 세법, 국민연금서부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저기 써있다시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에 한번 걷죠. 담당자님들께서.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천만 근로자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원천징수라는 징수 방법을 통해서 중간에 한번 걷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걷고 아시겠지만 기납부세액이라는 명칭으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징수에 대한 금액을 다 걷어서 소득세액을 확정하고 해당 최종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에 종전에 납부한 원천 징수된 세금과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을 정산해서 이제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에서 매월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그래서 내가 낸 게 많다, 결정된 세액보다 내가 낸 게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내가 낸 게 적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개정세법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키워드를 좀 적어봤고요.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 납세조합 세액 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개정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개정부는 많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했다라는 게 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대상은 종업원 등이라고 해가지고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대상 금액은 종업원 등이 자사의 계열사,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차를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법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 유형은 여기 보시다시피 4개가 있습니다. 자사의 재화, 용역을 임원 등에게 할인 판매, 그리고 임원 등에게 자사의 재화, 용역에 대한 구매 지원금을 지급, 그리고 임원 등에게 계열사의 재화, 용역에 대한 구매 지원금을 지급, 마지막으로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임원 등에게 할인 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인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할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규정됐으니 혜택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하진 않고 일부를 비과세 할게 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시가의 20% 그리고 240만 원 중에 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 용역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가라는 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임직원몰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저희가 인터넷으로 할인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그러면은 금액이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그 금액이 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의 기준을 통해서 비과세로 대체한다. 비과세에 대한 금액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혜택을 주니 비과세 대상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비과세 대상 요건은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 내가 진짜로 쓸 것만 비과세 대상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2번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중고 나라나 아니면 당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을 적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시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설정을 하시고 설정된 입력하신 금액 자체가 전부 다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이제 당해년도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가 있죠. 일반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8세 이상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보육하고 있으면 머릿수를 해가지고 금액을 주는데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전에 1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 원, 그리고 둘째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 늘어서 30만 원. 요거는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 금액. 그리고 셋째부터는 플러스 4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셋째를 보육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55만 원 플러스 40만 원 해가지고요 95만 원이 들어가고요. 넷째는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또 40만 원 돼서 135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입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이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세금 신고가 어려우니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납세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세원 포착이 어려우니까 납세조합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매월 소득세의 5%만큼 혜택을 줬습니다. 요게 올해 3%로 변경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에 해당하면은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은 요거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외근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됐고 여기 보게 되면 중소벤처지업진흥공단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소유의 차량 아니면 본인 임차 차량만 됐는데 올해는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스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만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거 리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거까지 확대돼가지고 조금 더 종교인들에 대해서 합리화해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종교인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해당 사항 없으니까는 요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800만 원 이상은 불입이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추가 납입하는 요건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에 대해서 종전에 추가가 됐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번 항목 고령가구 주택 기준시가에 대해서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령가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연금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연금주택을 팔고 이제 그 축소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축소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서도 종전엔 1,800만 원 이상으로 불입이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요건이 종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게 여기 보시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액도 올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자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 토지, 건물도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 양도 차액과 1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2번과 3번은 이제 합산 한도는 이제 생애 누적 최대 1억 원이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요거는 간소화 자료에 주니까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이제 우리 노조회비 같은 경우는 기부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래의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노동조합이 뭐냐? A.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단위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금속노조라든지 은행노조가 대표적일 거예요. 그리고 2번, B번, 규약 등에 따라 A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이걸 가지고 산하조직 연합단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노조라든지 민주노총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동조합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공포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10월 달에 공포가 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추가가 된 내용이 이제 결산 결과 공포 전 퇴직자의 경우에도 전전년도 결산 결과가 공포되었다면은 인정해 줄게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1000명 이하는 종전과 같이 기부금을 공제해 주시면 되고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이러한 게 개정이 됐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인정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종전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 코드로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이 1번이고요. 2번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이 2번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데 요게 지금 명칭이 조금 더 명확화돼 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 장이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칭이 조금 명확화됐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제하는 항목 중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제 60세 이상자, 아니면 청년, 경력 단절 근로자, 아니면 요 장애인인데 요 장애인 범주에는 요 1번과 2번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되고 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요 중증 환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장애인 증명서만 됐습니다. 근데 올해 추가가 된 게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라고 요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종전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큰 병원 가서 요 장애인 증명서만 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9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올해 장애인 증명서처럼 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나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 공제 요건 합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내면 그거 상한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면은 대환 대출 시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정해 줄게 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요거 원래는 차입금의 요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됐냐면 종전에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인정을 해줬어요. 종전에는. 근데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입을 하게 되면 입주나 전입은 과거에 당연히 할 거고 입주 한 1년 뒤에 대환대출 낮은 이자로 갈아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3개월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추가가 되면서 아래의 내용 보게 되면 대출 기간을 통한 대환대출이 차입일은 대환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과 동시에 아래 내용도 예외 인정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대환대출 시에는 대출 기간 간 정산이므로 임대인 계좌 입금 절차 불필요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출금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대환대출은 은행 기간 간의 거래다 보니까 요거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법이 조금 늦게 통과해가지고 적용 시기 보게 되면 2025년도 1월 1일 이전 대환 차입분도 적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만약에 대환 대출로 차입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공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거치식 분할 방식 범위 명확화입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비거치식 분할 상환, 즉 거치하지 않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건데 요게 종전에는 거치 기간이 없다라는 조건이 좀 애매하니까 요게 1년 이내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에 요 상환 연수 있지 않습니까? 상환 연수 나누기 차입금의 70%가 종전의 상환 시기였는데
요게 월로 추가적으로 됐다. 12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 월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거주자한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있어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쪽에서 낮은 이자로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낮은 이자가 요건 자체가 법에서 정한 거는 종전에 3.5%였는데 요게 3.1%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를 내게 되면은 그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아마 이 사례는 없지 않을까.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득세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특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특법,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C라고 해가지고 벤처기업 투자, 엔젤캐피털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종전에는 개인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조합은 제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AB였습니다. A가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 금액, B가 해당 조합 벤처기업 투자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종전에 이루어졌는데 요게 어떻게 됐냐? 소득공제 기적용된 투자액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과거에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산식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개인 투자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투자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 투자 지분 이전 회수를 하면은 토해냈는데 과거에 예외 사유가 있죠. 요거는 예외해주는 내용인데 출자 투자자의 사망, 세대 전환, 해외 이주,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사실 투자자가 어떻게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의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개인 투자조합에 해산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개인 투자조합이 투자 지분을 이전 혹은 회수하는 경우에 요거를 예외로 두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게 보게 되면 일몰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도 12월 말일자부터 적용기간이었는데 요게 27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보게 되면 이제 16조의 2, 16조의 3, 16조의 4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나 아니면 납부특례 혹은 과세특례 전부 다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우수인지 K테크 패스 보유자 소득세 감면 요것도 많이 없을 건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고요. 추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첨단 인재 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대전에 뭐 이러한 연구단지 쪽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하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5% 공제했는데 이게 10%로 하한됐다, 인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있다시피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건 없습니다. 실무자분들이 보실 거는 여기 하단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2번 실무자분이 하시는 거고요. 요거 보게 되면은 소득세 50% 상당세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냥 올해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라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회사랑 근로자가 이제 공제회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후에 이자랑 좀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기준이 5년이었어요. 5년이 근데 조금 길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3년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요거 감면율은 종전과 똑같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세대 지원 강화,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 부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예외적으로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요게 7천만 원 이하였는데 근로소득이 8천만 원으로 완화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준을 보게 되면은 공제 한도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으로 공제율이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사례는 없을 건데 요거 만약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대지원 적용 대상 확대. 그래서 청약저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요게 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별표 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요게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이제 매년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전에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됐어요. 종전에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이게 7천만 원 요건.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었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바뀐 게 아니고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 청약 통장을 공제해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부양가족에 대한 걸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타인 거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이 신청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은 공제를 똑같이 청약통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문의가 있지 않을까 담당자님 쪽으로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에 대해서도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가 추가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추징 요건 완화라고 되어 있죠. 이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추징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청년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기한이 2024년도 12월 말일이었는데 이게 2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혼인무효 관련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5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죠. 그게 근데 혼인을 하고 나서 받은 다음에 혼인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내는 대신에 일단은 그건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무신고 가산세, 이러한 가산세는 면제해 줄게 라는 내용과 함께 50만 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해서 이자율은 내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게 과소신고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거 세액공제 신청 시 세율 저출 및 신청 절차, 요건 아마 종전에 하셨던 내용이죠.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서류가 법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신용카드가 이제 헬스장이나 이제 수영장 내용도 추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칭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러한 명칭이었는데 이제 수영장이랑 이제 헬스장이 들어오면서 요게 명칭이 이제 문화체육 사용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문화체육 사용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급의 7천만 원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가 여기 보시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사용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 이하자는 30%고요.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15% 요율을 적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요것도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바뀌었다. 다음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PT가 있고 헬스장을 다니면 PT 비용이 있고 헬스 기구 운용비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헬스 PT비는 안 해주고 내가 운영한 헬스장 비용만 공제해 줄게 라는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은 이제 수영장 및 헬스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이고요.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료의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 계산으로 공제 대상 금액 계산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50%를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체육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하겠다
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일단은 아마 책자는 아마 여기까지가 개정세법으로 되어 있을 건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책자 나오기 전에 이미 매뉴얼을 작성하다 보니까는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요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살짝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건 메모 안 하셔도 되고 아래에 있는 거 기부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것만 살짝 메모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요게 요건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창고업 중에 관세서법에 따른 통관업이 삭제가 됐고요. 정보통신업 중에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이 삭제가 됐고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수의업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의 임대업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받으셨던 분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신규로 이러한 쪽에 입사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받지 못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향사랑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 종전과 똑같긴 합니다. 근데 특별 재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게 고향사랑 기부금 해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 상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 공제율이라고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전액 공제고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인데 요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선포했을 때 그 3개월 이내에 기부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30%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요게 2천만 원까지로 바뀌었다 정도가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약저축 있지 않습니까? 청약저축에 대해서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가 된다. 그거 하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 쪽에서도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그 두 개만 챙겨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모를 너무 빨리 말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요거는 아마 영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시거나 요거 아까 2개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정세법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연말정산 세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은 이제 흐름도서부터 근로소득 뭔지 월정급여가 뭔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에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는 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근로, 생산직 비과세, 단일세율, 중소기업 감면 등등이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으니 요거 잠깐 좀 보도록 하고요. 인적공제에서부터 월세까지 대략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의 연말정산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재직자가 소득이 있으면은 요 총급여서부터 이렇게 차감직수세액까지 결정세액까지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조금 웃긴 거를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인터넷 읽다가 좀 웃긴 거를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로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PDF를 주면은 그냥 운에 따라서 돈 주는 거 아니었냐? 아니면은 매년 초면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제 담당자님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담당자님들도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총급여서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서부터 시작하고 총급여는 아시겠지만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자라면 무조건 다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공제되면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는 필요경비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왔다 갔다 할 때 뭐 커피 한 잔도 할 거고 이제 버스도 탈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라는 목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근로자를 전부 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필요경비를 포함한,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랑 근로소득 금액이랑 다르다.
라는 거 찾아가시면 되고, 우리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구했으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게 아시겠지만 인적공제입니다. 사람 머릿수에서 150만 원 공제되는 거.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고, 추가공제는 뭐 경로우대 공제, 한부모, 부녀자, 장애인 공제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 소득에서 빠지는 게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으로 빠지는 게 이제 특별세액공제죠. 특별소득공제죠. 이제 건강보험료, 보용보험료, 그 주택자금, 주택인저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먼저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은 무슨 금액이 나오냐? 차감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차감소득 금액에서 바로 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밖에 소득공제를 빼고 대표적으로 이제 청약 아니면 신용카드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뭐 이런 걸 좀 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빼고 소득공제 한도 초과는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넣긴 하는 건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차감소득 금액에서 그 밖에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8단계 누질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고요. 위에서는 소득에서 뺐고 총급여에서 시작해서 소득에서 뺐고 여기서부터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니까 세액을 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중에 가장 먼저 세액 감면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세액공제 되는 거랑 자녀 세액공제, 연금기자 세액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되는 거 특별 세액공제까지 빼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을 낸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월세액까지 전부 다 빼면 1년의 과정을 거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이게 결정세액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근로자의 최종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12월치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정세액이랑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하고 비교해서 기납부세액 내가 낸 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 내년 2월 달에 일반적으로 환급을 하게 되는 거고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정세액이 더 크다, 내가 낸 게 더 작다라고 하면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요 정도가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근로소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랑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계산이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러면은 과세 금액이랑 비과세 금액이랑 계산이 됩니다. 그러한 거를 작업한다, 집계한다라는 거와 함께 그래서 인정상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우리 사주 조합 인출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작업할 때 등록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금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요거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세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있고요. 나, 국외근로소득이 있고 다 생산직 야간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단일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이랑 조금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자가운전 보조비나 피복비, 위험수당 등등 비과세 금액을 말하고요. 그 국외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외 또는 북한 지역이죠. 북한은 이제 국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중 100만 원 혹은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등 건설 현장 등은 이제 국에서 하는 거, 그거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국외근로소득을 난 프로그램에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홍국외 사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근로소득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국외근로 여부 있지 않습니까? 요걸 yes로 하면은 요 옆에 있는 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그리고 요 M04 마지막에 있는 거 500만 원, 요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요것만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급여 계산할 때 홍국외 사원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신고비과세가 40만 원이죠.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40만 원이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면서 이쪽에 하단에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근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거 없이 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급여기초 탭 이 부분만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했으니까 이제 생산직 근로소득 비과세죠. 이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 그러니까 월에 한 20만 원 정도 비과세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등 직종을 감안해서 월정 급여 기준으로 21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정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빼고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를 더합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급, 급료, 수당 등등에 대한 합계고요. 비과세되는 식대는 이제 실비 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니까 월정 급여에 포함하고 상여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면은 월정 급여에 포함하고 2개월이나 3개월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부정기적인 급여로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야간 근로 수당을 설정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홍야간이라는 사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생산직 해당이냐, 급여 한도이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생산직 해당이라고 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직전운도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하자라고 하면은 예스로 해주시면은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월정 급여 있지 않습니까? 월정 급여는 프로그램에서 월정 급여의 기준을 이 옵션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월정 급여가 해당인 것을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매달 주니까 예스. 상여도 만약에 매달 준다라고 하면 예스로 하시면 되고, 월정 급여를 예스로 하시면 되고요. 연차 수당은 뭐 매달 나가는 게 아니니까 부정기적인 급여로서 월정 급여는 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나는 야간 근로 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야간 근로 수당이 비과세 쪽에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하면 계산이 진행되면서 급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1이라는 해서 야간 근로 수당 금액이 비과세 처리가 된 거 볼 수 있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도 하단에 내리게 되면 금액이 0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은 이렇게 설정한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주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금액의 100분의 19, 19%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제 사원 등록 메뉴에서도 이것도 설정하는데 해당이냐, 간이세액 포함이냐, 연말정산이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비해당인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함께 과세 조견표대로 따라서 이제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이세액 포함은 간이세액 계산할 때, 급여 계산할 때 이미 19%를 먼저 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급여 계산할 때는 상용직과 똑같이 조견표대로 계산을 하고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떼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사원 등록 메뉴에서 단일세율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외국인이어야 되고 급여 기초 탭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단일세율에 대해서 해당인지 비해당인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해당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세액 조견표대로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함께 똑같이 세금을 떼는 거고 간이세액 포함은 급여 때, 연말정산은 급여 때 안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간이세액 포함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하고요. 급여 계산할 때 단일세율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것도 세금 계산하게 되면 일단은 요 과세 금액이 550만 원에 소득세는 4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 총 근로소득의 19%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13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은 이렇게 매달 떼는 거고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떼지 않고 아까처럼 40만 원 뗐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한꺼번에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용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액 감면되는 근로소득이죠.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한 거. 만약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원 등록 메뉴에 가셔가지고 요 홍중소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급여 기초 탭에서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감면 대상자, 감면 종료일, 그리고
감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 감면 종료일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체크하시고 이렇게 체크한다면 우리는 이제 급여 계산할 때 홍종수 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금액의 550만 원의 간이세액 조견표를 따라가면 40만 원인데 체크하고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90%를 할인받습니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해당 사안은 40만 원이 아니고 10%인 4만 원만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감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원 등록 탭에서 급여 기초 탭, 대상자 종료일 감면율 체크해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설정과 관련된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제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일타 강사처럼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제죠. 그래서 인당 150만 원 받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다 15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0만 원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소득 요건도 좀 봐야 되고요. 같이 사는지 관계 요건도 봐야 되고, 관계도 이런 거 관계 요건도 봐야 되고, 그 나이 요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소득 요건, 관계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요거를 다 맞아야지만이 1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 요건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자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일반 종합소득자라면은 총급여 수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500만 원이냐라고 하면은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경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 표를 보게 되면은 500만 원에 대한 공제는 소득 공제는 70% 해줍니다. 그럼 500만 원 70% 하면 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가 요 350만 원을 떼게 되면은 정확히 딱 150만 원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요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요건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요건 500만 원을 넘어서는 근로소득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소득 요건 체크해 주시고 관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표 있지 않습니까? 표가 대표적인 관계도인데 나와 배우자가 있을 거고 위로는 존속, 아래로는 아들, 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형제자매, 뭐 삼촌, 백부숙부 이런 분들은 관계도에 없죠. 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받을 수는 없는데 내 아들이 장애인이고 만약에 며느리도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예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요건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와 함께 나이 요건은 귀속연도 빼기 출생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니까 2025년도에서 해당 출생연도를 빼면 나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05, 65, 55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05년생, 20살이죠. 올해까지 인적공제 대상자고요. 65년생 같은 경우에 소득요건, 관계요건, 이러한 생계요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직계 존속 아버지도 올해 기본공제 가족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년생, 70살이죠. 그래서 70살 이상은 경로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계요건인데 생계요건은 이제 적어놨다시피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생계요건에 해당하니까 배우자는 예외고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 2, 3, 4가 맞아야지만이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쪽에서 좀 부당공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150, 배우자 150, 부양가족 150,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요건, 관계요건, 생계요건 이런 게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놨죠. 기본공제 대상자의 하남이라고 써놨습니다. 추가 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추가 공제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추가 공제에는 써놨죠.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 원 소득 공제되는 항목이고요. 나이 조건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증명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부녀자는 연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면은
부녀자도 공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한부모 추가 공제는 100만 원 소득 공제 되는 거고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혹은 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이면서 부양자가 있으면은 중복되는 사례입니다. 그럴 때는 둘 다 적용할 수 없고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한부모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중 공제는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한 사례는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동일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세액 공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연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누구나 국민연금 낸 부분이 있으면은 받는 항목이고 근로소득 기간 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급여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미리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공제를 해줍니다. PDF에도 공제 금액이 있긴 한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주긴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거는 내가 계산된 것을 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다 끌고 온다. 근데 다만 올해 조금 개선된 게 프로그램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간소화 파일에 그것도 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예외적으로 끌고 온다. 요건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내 기준으로 끌고 온다. 요거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된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건강보험 환급,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설정된 내용을 끌고 오고요. 계산된 내역을 전액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은 아시겠지만 요 2번과 3번만 해당해요. 그러니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거고 3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자를 상환해 주는 내용이죠. 주택자금은 원래는 2번과 3번만 되는데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예외긴 해요. 근데 여기서 써놓은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요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낸 금액을 계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서 하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도로 1번과 2번이 묶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마련 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납입한 금액의 40%로 해서 400만 원 한도로 계산을 해줍니다. 내가 불입한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니고요. 공제 금액 계산된 거의 결과값이 400만 원 한도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해서 6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한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 연도 그리고 그 가입 기간 그리고 이자 방식에 따라 가지고 한도를 좀 달리 하니까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요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만 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이죠.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중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집을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청약 상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무주택 세대주만 되고 총급여 요건을 본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주택 청약저축 PDF 파일을 간소 쪽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확인서라는 파일을 은행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업로드 좀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만약에 안 낸 분이 있다라고 하면 확인서를 신청해라라고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당일 연도까지만 됐는데 과거에 좀 개정이 돼가지고 연도 2월까지 납부한 것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동일하게 청약저축에 대해서 공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차입한 거를 이제 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40%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연도 말에만 집이 없으면 돼요. 연도 말에만. 그래서 연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랑 오피스텔도 된다. 그리고 세대원도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는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을 하고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임대 차입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금액입니다. 이제 장기주택 그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에 따라가면은 요건에 따라 가지고 600만 원서부터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요건은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고 연도 말에만 1주택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마다 기준 시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표에 써놨지만은 14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4억이고요. 19년도에서 23년도는 1억 늘린 5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후는 6억입니다. 1억 늘린. 오피스텔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 동일하게 만약에 세대주도 받아야 된다라면 세대원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세대원이 가능한 조건은 앞서 똑같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고 본인 명의로 차익을 해야 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따로 거주하지 않아도 이자 상환액을 받을 수 있다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빌릴 때 차입금의 요건도 있겠죠. 그래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그리고 임대차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기간에서 임대 계좌로 직접 입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환 대출은 요 3번 요건을 예외로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요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연금 저축 공제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해서 소득 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연금 저축이랑 뒤에 세액 공제되는 쪽이 몰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PDF로 내려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연금 쪽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랑 개인연금 저축이 있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연금 저축 2020년도 12월 30일 이전 요게 소득공제 지금 말씀드린 항목이고요. 연금 저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 내는 거, 세액공제 내는 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어차피 PDF 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잘못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12월 30일 이전으로 요 개인연금 저축으로 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입금액의 40%로 해서 연 72만 원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땐 퇴직금을 받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보조해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라는 항목을 가지고서 공제해 주는데 그쪽 노란우산 공제로 금액을 낸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한도로 해가지고 공제해 주는 항목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일단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8천만 원으로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는 대표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공제해 주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경비 이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도를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마련 저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약저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조건저축이 있죠. 그래서 200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저축이라는 상품으로 가입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불입한 금액을 300만 원 한도로 해서 40% 공제해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주택청약조건저축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는 거 가장 많이 내는 거,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총급여 수준을 바라보고 근로소득자 연중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됐다,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입니다. 이건 많이 없을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투자조합 출자도 이제 일반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게
돈이 없다 보니까는 투자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R&D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이 있고 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을 공개해준다라는 거고요. 벤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하거나, 그래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0%, 100%, 70%, 30% 해가지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공제해줍니다. 이러한 한도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통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증명서를 간소화 파일로 줄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출자 확인서라든지 해당 항목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도 많이 조금 공제받는 항목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좀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해준다, 아니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가계의 매출을 알 수 있으니까는 탈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서 해준다라는 좀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맞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번 보게 되면은 여신금융업법 제2조 규정의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입니다. 15% 해주는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이죠. 그리고 3번 여신전문금융업이라고 해가지고 직불카드로 되어 있으면 직불카드 항목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30%요. 그리고 문화체육 사용액, 그래서 도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미술관 추가돼서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까지, 그게 이제 30%인데 아까 말씀 7천만 원 조건 이하자가 30%고요. 이상자는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40% 해주는 거, 대중교통도 40%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걸 다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써놨다시피 총급여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총급여의 25%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간혹 여쭤보시는 게, 신용카드를 입력했는데 공제가 안 된다라는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급여부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급여 초과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1번 사용액, 신용카드는 15%, 2, 3, 4,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사용액 30%고, 그리고 5번, 6번은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공제해주면 좋지만, 공제 한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더하기,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등 해서 이러한 한도로 공제해준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거 일단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신용카드로 총금액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은 차감한 금액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 원, 7월 이후서부터 아마 이것도 간소화 파일로 내려줄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출연하기 위해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과 일반 400, 벤처 1500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지 중소기업 근로자고요. 이것도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IMF 때 당시에 좀 생겼던 건데, 그때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하니까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조조정하지 말고 1인당 돈 준 게 있다라고 하면 월급을 좀 줄여가지고 고용을 좀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8시간씩 100만 원 주던 일을 한 명을 더 고용해서 2명당 4시간씩 해서 50만 원 줘라라는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1,0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가 너무 어렵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를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1인당 연간 임금 및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서 과세연도가 감소된 경우,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비율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다 충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실무적으로 일단 저는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입니다. 청년형도 있고요. 그래서 펀드 상품이죠. 펀드 상품이고, 이 펀드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은 납입액 곱하기 40%를 공제해주는 거고요. 한도는 연 납입금액 한도를 600만 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청년형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랑 개월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2,500만 원이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 받은 급여가 공제 요건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거는 정부 간 협약으로 입력한 금액이 세액으로 감면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특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이 5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기술 도입의 계약, 조특법의 제한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라고 인증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임원 예외고 총급여액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요율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내일채용 공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랑 근로자가 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일정 요건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핵심 인력에게 수령해요. 이자와 함께. 그래서 수령한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신고하고요. 근로자한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이 있다면 요율로 곱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에서는 감면적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특법 30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보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근로자, 그리고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 이후 입사자는 50% 감면이고요. 2016년도 1월 입사자는 70%, 그리고 18년도 이후 청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90%로 감면해 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입력한 세액이 감면되고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급여할 때 다 감면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조약 항목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되고 조세조약상 교사, 교수 조항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2년이나 중국은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항목이고요. 입력 항목은 면세 조약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입력한 세액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쪽입니다. 이제 근로소득 잘하면 누구나 다 감면되는 항목이고,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3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하하면은 산출세액의 55%를 자동 계산해 주고요. 초과하면은 누적 금액 더하기 130만 원 초과한 금액이 30%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도도 있다.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24년에서 26년 혼인한 사람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회 해줍니다. 생애. 그래서 재혼한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다. 자녀세액 공제죠. 올해 개정된 거. 그래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일반 자녀세액은 1명은 25, 2명은 55 누적으로, 3명서부터 40만 원 추가되니까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출산 입양이라고 되어 있죠. 당해년도 출산 입양, 올해 출산 입양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았으면 30만 원 죄송합니다. 30만 원. 첫째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종전에 한 명을 첫째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았을 때 둘째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체크하게 되면은 부당 공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낳은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까지 불입은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900만 원까지 한도로 IR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공제에 과학기술인이 공제회법에 따라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동일하게 6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거.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IRP라고 하죠. IRP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로 해줘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900 한도.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상품으로 내가 불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주는 거. 그리고 ISA 계좌 맞는 계좌 있죠. 그래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만기 됐으면은 만기하고 나서 이후에 퇴직급여로도 전환할 수 있고 연금 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환 금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10%야 300%야. 그래서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오른쪽에 이 옵션을 통해서 공제율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말씀드렸다시피 600이 한도고요. IRP 혼자서 90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은 올해 300 연금저축을 300을 불입했고 IRP로 300을 불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IRP까지 누적한 금액은 총 한도는 900이기 때문에 3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기준이 되고 이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한도죠. 그래서 해당 사람은 600만 원을 냈고 IRP는 500만 원 냈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IRP까지 누적 한도가 9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누적 자체가 900이기 때문에 그 추가된 200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 한도는 9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00만 원 해서 공제율을 해서 계산해 준다 라는 것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600인데 700만 원을 불입했죠. 연금저축으로 1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IRP는 100만 원을 불입했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700을 받을 수 있다. 왜냐? 6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연금저축에는 0원을 불입했고 IRP로는 900 전액을 다 불입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00만 원을 다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제율을 계산해서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SA 계좌 불입한 거에 대해서 전환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12%, 장애인 15%로 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어차피 PDF로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거고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는 50만 원 한도이고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용, 성형수술 이런 거는 건강 증진에 위한 거니까 그거는 공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난이수술 쪽은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보약구입비도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니까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를 받은 거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빼야 된다.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등 의료비가 있고요. 전액 공제하는 나는 일반 의료비가 있습니다. 700만 원 한도인. 그래서 공제 요건은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등등이 공제 요건이고요. 공제 금액은 총 지출액 그래서 단 나이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에서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써야지만이 3% 초과분부터 공제가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3% 총 급여의 3% 이하자가 의료비를 쓰면은 아시겠지만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명세서를 입력을 해도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는 요율이 다르니 프로그램에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